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라지요. 예.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망치부인 방송, 생방송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일요일 방송은 그 미순 테마를 틀지 않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아니, 며칠 동안 이상한 거야. 지난주부터요. 입에 자꾸만 구멍이 나고, 입속에 왜 그 구내염증?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움직여지는 거야. 막 이렇게 그 걷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이게 왜 이러나. 그리고 막 이렇게 골반뼈? 골반하고 이 허리가 만나는, 이 척추가 만나는 그 지점이 욱신욱신 쑤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랐어. 왜 그런지. 딸이를 낳은 때가 돼서. 딸이 이렇게 그 태어난 그 시점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딸 예정일이 그 22일이었거든요. 예. 원래 그 22일이 애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 애기는 안 나오고 계속 5일 동안 양수가 셌어요. 그래갖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27일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서 애를 낳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여자들은 아는 고통이야. 여자들은 아는 고통. 몸이 그 물 먹은 솜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낳은 그 시점이 되면 그 몸이 그러니까 모든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시려. 마디마디가 시리고 몸이 되게 무겁고 처지고 그 컨디션이 자꾸만 떨어지는데 예. 그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예. 그 엄마들은 알죠. 애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 박근혜는 모르는 고통. 애를 낳아본 여자들만 아는 고통. 나 진짜.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나? 막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죽을 병은 나발. 애를 낳은 달이라 그래요. 아이를 낳은 달이라. 힘들어. 그리고 계속 졸립고 초저녁부터 졸립고 몸이 막 다운되고 근데 이제 한약을 저는 이제 한약을 자주 잘 먹진 않아요. 한방 치료를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이러는 건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한약은 제가 많이 먹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꼭 정말 이제 양방에서 처리 못하는 중증 질환이 걸렸을 때 네. 자, 하여튼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딸이 태어난 날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딸이 태어난 날이라서 오늘 이제 우리가 딸내미 생일 잔치를 미리 했어요. 27일에 이제 지 아빠도 나도 그 광화문에 집회에 가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은 딸대로 그날 공부하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대사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리 이제 같이, 이제 그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을 시작했는데, 근데 진짜 하여튼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얼굴은 이렇지만 방송 끝날 때쯤 되면 나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교회 가는 길에, 오늘 교회 가는 길에 제가 또 이 택시 기사님하고 또 대판 싸웠잖아요. 이 성스러운 이 거룩한 주일날, 교회 가는데 택시 안에서 또 막 싸웠어. 왜 그랬냐면, 우리 여자 조카가 이제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그 휴대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서
택시를 탔어. 아,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그 얘기를 했지. 남편이 행사를 갔다가 교회로 오느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택시를 타고 가고 남편이 나중에 우리랑 이제 교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택시를 탔는데 근데 이제 막 그래서 우리 조카 여자 조카가 그 저기 휴대폰에 뭐 무슨 문제가 안 좋았는데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우리 잘했다고 역시 짱이야 하면서 칭찬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이 기사 아저씨가 괜히 시비를 거는 거지. 요즘 애들은 공부는 못하면서 휴대폰은 잘 만진다는 거야. 아니 그게 손님한테 할 소리냐고. 그 탄 손님들 애들이 아무리 여고생들이지만 그 손님들이 타서 하는 대화에 그따위로 끼어드는 매너가 무슨 개매너야. 그리고 내가 우리 애들은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참았어.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는 못하는 것들이 휴대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만진다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여서 아니 요즘 애들 공부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애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야. 어차피 같은 교재로 공부하는데 성적에 차이가 나는 거 공부를 안 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가 애들 가르쳐봐서 아는데요. 저 한 과목이 일주일에 한 번 가고 100만 원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과목 딱 100만 원씩 저제끼는 부잣집 애들이랑 경쟁해서 애들이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냐고. 내가 막 소리를 막 질렀어.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래도 기어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휴대폰을 그만하고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거 아니냐는 거야. 휴대폰 할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거 아니냐는 거야. 자기 조카들한테도 그렇게 야단을 친대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이없었구나. 요즘 애들요 공부 1등 하는 애들 보면 제정신 아닌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문을 꽝 닫고 내렸지. 아우 내가 진짜 야, 할아버지 택시 진짜 타지 말아야지. 아니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그렇지. 아니 택시는 서비스업이야.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손님들이 자기한테 무슨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택시기사한테 폭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손님들이 알아서 얘기를 하고 가게 냅두는 게 그게 서비스 정신이지. 어디서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 나쁘게 얘기하고 무조건 청소년들이 개념이 없다라는 식으로 버르장머리 없다는 식으로 그따위라니까 대우를 못 받고 살지. 근데 미안해요. 주일날. 그래서 이게 성스러운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택시를 딱 내렸더니 그냥 어찌나 기분이 나쁜지. 근데 우리 조카가 그러는 거야. 이모 멋있었어요. 끝까지 싸워주셔서 고마워요. 예. 아유 그러니 기사하지 그런 말은 나쁜 말. 예. 이 택시기사도 프로예요.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이게 감정 노동이고 그 승객을 편안하게 모시는 게 그게 기본적인 자세야. 내가 그래서 개인 택시 타기가 싫은 이유가 특히 이제 할아버지들이 모는 개인 택시. 내가 진짜. 내가 원래 이제 할아버지들이 모는 개인 택시를 안 타는데 오늘은 너무나 이제 시간이 없어 급해갖고 탔다가 역시나 하고서 내렸다니까. 이 땅에 많은 성실한 개인 택시 기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개인 택시 기사님들께서도 정말 그 개인 택시 기사님들끼리 좀 모임이 있다면 그렇게 무식한 얘기 해가지고 승객들의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모는 개인 택시 안 탈라고 그래요. 막 잔소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남자 어른들이 그렇게 자꾸 잔소리해서 하면은요, 그런 택시 안 타게 됩니다. 예. 그냥 이 개인 택시 기사님들 간에 운동을 해야 돼. 65세 넘으면 개인 택시 면허를 반납하자. 그리고 손님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잔소리하지 말자. 그럼 운동 좀 해주세요. 아우 내가 진짜 우리는 이제 한 번에 가는 대중교통이 없어 교회까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셋이서 타고 가다 보면 대중교통 값이 택시값하고 똑같아.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너무나 아우 진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들 이제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아침에 이제 7시에 일어났어요. 원래는 매일 새벽에 6시에 일어나는데 토요일 날은
아침 뉴스, 방송이 없으니까 뉴스를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났어. 7시에 일어나갖고 마루를 딱 나왔는데, 거실에 나왔는데,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아, 자기 오늘 그 수학 공부할 게 있어갖고, 숙제가 있어갖고, 공부를 한다는 거야.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야. 토요일에. 그리고 내가,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토요일은 좀 늦잠을 자야지. 엄마 일 보세요. 그래. 그런데 얘가 밤에 10시에 끝났어. 밤 10시에 학원에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중간에 점심 먹는 시간 한 1시간 정도 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내가 이 대한민국을 고소해야 된다고. 그 니네 아빠가 공부하라 그랬냐? 그러면서 니네 아빠를 고소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 근데 딸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근데 자기는 공부가 재밌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러지 마. 그런 거 나쁜 거야. 공부가 어떻게 재밌어. 그 공부에 재미 들렸다는 거 이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막 그랬더니 할 말 하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딸이 그런 얘기를 해. 우리 딸이 뭐 성적이 좋은 건 아니야. 성적이 막 전교에서 막 뭐 1, 2등을 다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우리 딸은 정말 스스로 공부를 즐겨.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즐겁게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는 늘 우리 딸에게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성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수치는 기억에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중요한 건 네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어른이 돼서도 기억하느냐다. 시험 성적 좋았던 애들한테 어렸을 때 배웠던 거 다 기억하냐? 그러면 기억 못할 거다. 왜? 요즘에 시험 성적이 좋은 애들은요, 꼬아서 낸 걸 우연히 맞춘 애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 본질은 기억 못하고 꼬아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거 성적 좋은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냐.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늘 하고, 나는 우리 딸한테 굳이 대학 가려고 애쓰지 마라. 그 굳이 대학을 가려고 막 그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요즘은 대학이 대학 같지도 않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그 국정교과서 문제 들고 일어나는 대학생들 보니까 보내볼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 근데 좌우지간 딸한테 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자기네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 학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이 국정교과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아이가 1인 시위하는 걸 봤다. 어떤 여고생이. 근데 이 선생님이 그래 뭐 중고생들이 시위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런데 어차피 국정교과서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일 거다. 통과될 건데 그렇게 1인 시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럼 너희들은 국정교과서를 왜 반대하느냐. 알고 반대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묻더래요. 애들 하나하나한테 묻더래.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대답하기를 역사에는 다양한 사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하나의 사관으로 강요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냐. 그건 올바른 교육적 자세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교과서를 한다는 건 지금 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독재의 기록을 지우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너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니? 그리고 물어봤대. 우리 딸이 우리 엄마가 망치 부인이라고. 망치 부인을 모르더래.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망치 부인을 모를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들어가서 망치 부인을 검색해서 선생님도 좀 들으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때 막 엄마가 방송에서 욕하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널 뭐라고 보겠어 했더니 우리 딸이 거야. 정색을 하면서 왜? 엄마 방송이 어때서? 난 엄마 방송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는 거야.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당황이 됐어.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얘가 이제 만으로 이제 12살이 막 그러니까 얘가 10월생이니까 내가 11월 16일 날 잡혀 들어갔잖아요. 10월 27일이 생일이니까 만 12살하고 보름쯤 지난 다음에 내가 잡혀간 거야. 만 12살 20일쯤 됐을 때 내가 그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중1이고 사실 중학교 1학년이 정치를 뭘 알겠고 사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근데 내가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우리 딸이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우리 엄마를 석방하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우리 딸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딸의 친구들의 수준이 그 엄마가 감옥에 간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랬지만 자기는 당당하게 우리 엄마가 억울하게 감옥 갔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딱 푸사로 달아놓고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아 했더니 전혀 이상하게 안 본대.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이번에 이제 친구들하고 수련을 갔다 왔고요. 학교에서 수련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야. 수련회에서 이제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잠깐만요. 수련회에서 이제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애들이 이제 지네들끼리 너는 어디까지 맞아봤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한테 뺨을 6대 연타로 맞아봤어. 어떤 여자애가 그러니까 야 나는 아빠한테 맞아갖고 귀에서 소리 나면서 쓰러졌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나는 우리 아빠가 골프채로 때리려는 걸 엄마가 막아줬어. 그런 얘기를 애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놀란 거야. 자기는 엄마한테 맞았던 게 옛날에 3학년 때 손바닥 맞은 거. 그리고 아기 때 기저귀 찼을 때 엉덩이 맞은 게 단데. 그리고 그것도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고 긴 설명을 들은 다음에 딱 뭐 한 대, 2대, 3대 이렇게 맞았단 말이야. 처음 잘못했으니까 한 대. 2번 잘못하면 2대. 3번 잘못하면 3대 이렇게.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맞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훈육을 했는데 친구들의 부모가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다는 거에 애가 너무 놀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나를 손으로 때린 적도 없고 무슨 다른 걸 들고 때린 적이 없다. 꼭 정해진 회초리를 가지고 길고 긴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때렸다.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의 훈육 방법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헐 너는 그럼 엄마한테 등짝 한 번도 안 맞아봤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등을 왜 때려? 그러니까 그 등짝을 수시로 애들은 맞고 자랐는데 한 번도 안 때렸다 그러니까 되게 놀래더라는 거야 애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맞았어요. 아빠한테는 안 맞았지만 아빠한테 딱 한 대. 내가 전두환 개새끼 그랬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날 때리면서 너 그러다 잡혀간다고 식사하는 중에 아빠가 나를 태어나서 처음 때렸어. 그게 내가 유일하게 맞은 기억이었고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들의 우리 사남매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서로 쌈박질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그때 딱 서열 잡아가지고 이제 두들겨 엄마가 막 빗자루로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날 불러서 뭐라 했냐면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니? 그래서 뭐가 미련하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처럼 도망가거나 울거나 잘못했다고 하거나 때리지 말라고 그러거나 그래야지 그걸 때린다고 다 맞고 있냐고. 근데 나는 꾹 참았거든. 입을 꾹 다물고 내가 마지막으로 맞은 게 아마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입을 꾹 다물고 나는 그냥 다 맞았어. 엄마가 때리는 걸.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인가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는데 딱 그 빗자루 뺏었지 내가. 아하. 그래서 딱 뺏어갖고 자 자식을 매로 다스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5학년 때 그랬고 우리 엄마가 다시는 이제 우리한테 몽둥이를 들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게 뭐 그렇게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렇게 내가 이제 5학년 때 이미 엄마보다 키가 컸거든. 그래서 딱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우리 엄마 못 꺼내는 거야. 내놔 근데 안 줬지.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나 대학교 때 참 2단 협착을 한 번 했구나. 내가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가 다다다다 날라갖고 소파를 딱 딛고 나한테 2단 협착을 해갖고 넘어지는 걸 내가 받았잖아. 우리 엄마 그랬었어. 근데 내가 곧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막 죽어야 되겠다 이런 되게 우울한 감에 빠져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제 쭉 강연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아가 파괴되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영혼의 상처를 받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자아를 회복하는 그런 강연이었어.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가 됐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로하면서 그 자아를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아이들을 육아할 때 절대 맨손으로 때리지 말아라.
그럼 맨손으로 아이들을 때리면 이 손바닥을 통해서 아이에게 부모의 감정이 전달된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옛날에 우리나라 그 훈장님들이, 그러니까 서당의 훈장들이 아이들이 막 말썽을 피우면 외워야 될 걸 외우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막 이러면 가서 회초리를 끊어오라 라고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잽싸게 회초리를 끊어온 애들이 어딨어. 몇 시간을 돌고 돌아가지고 회초리를 구해갖고 아주 얇은 회초리를 구해서 온다는 거지. 왜 그랬느냐. 그게 이 스승이 화가 났을 때 그 아이가 회초리를 끊으러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끄는 거를 보면서 화를 삭히라고, 화를 삭히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회초리를 끊어오너라 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양방 가문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 가르칠 때도 회초리를 딱 걸어놨는데 늘 걸어두는 위치가 애들보다 한 뼘쯤 위에, 아이 키보다 한 뼘쯤 위에다가 회초리를 걸어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제 까치발을 띄어도 꺼내기 어려운 정도에다 딱 이 회초리를 걸어놨다는 거야. 그 이유도 뭐냐면 가서 회초리 가져오너라 그랬을 때 애가 잽싸게 가서 비호같이 날라서 갖고 온 애들은 없다는 거지. 회초리를 꺼낼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이렇게 뛰면서 그 시간을 끈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화를 푸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야. 그게 아이들을 때릴 때 아이들을 전혀 안 때리는 것이 좋겠지만 꼭 때려야 될 때는 그렇게 때리는 게 우리 조상의 지혜였다. 함부로 손이나 무슨 혁대, 무슨 골프째, 빗자루 이런 걸로 때리면 안 되고 꼭 정해진 그 교육용 회초리를 사랑의 매를 딱 보이는 데다 걸어놓고 너가 잘못하면 이런 걸로 맞을 수 있다. 그걸 아이에게 경고해주고 또 때릴 때도 그냥 때리면 안 된다. 애한테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길게 설명해서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을 때 그럼 너는 몇 대를 맞아야 되겠느냐고 묻고 그럼 애들은 보통 한 대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때 좋다. 너 여기 한 대를 때리겠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잘못이니까 한 대를 때린다. 근데 네가 같은 잘못을 2번 하면 그때는 2대를 맞게 된다.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배운 대로 했어요. 배운 대로 우리 딸한테 가르쳤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절대 아이에게 매를 들지 않았어. 근데 나는 우리 딸이 10살 때까지 한 서너 번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2번 그러니까 3살 이전에 2번인가를 때렸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1번인가 2번을 내가 이제 손바닥을 때렸어. 근데 이제 우리 딸은 그런 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시인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잘못이라는 이 인정을 하고 맞은 거라 마음에 상처가 안 남았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밖에서 무슨 존경하는 인물을 써라. 학교나 무슨 수련회 같은 데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써라 그러면 자기는 꼭 1, 2등 공동 1등 엄마 아빠를 쓴다는 거야.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 그러면 꼭 존경하는 인물 공동 1위 엄마 아빠 이렇게 쓴대. 야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딸 하는 말이 자기는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는 거야. 너 금수저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뭐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는 거야. 한 번도 배고파서 잠 못 잔 적이 없고 한 번도 추위에 막 떨면서 괴로워 본 적이 없고 뭐가 막 갖고 싶은데 못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더라.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이 욕심을 내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얘가 어렸을 때부터 뭐 성탄절이나 생일에 뭘 사줄까 선물 뭘 해줄까 그러면 갖고 싶은 거 없다고 다 있어 그랬거든. 늘 애가 다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참 선물 고르는 게 힘들었어요. 주로 책을 사줬지만 그러니까 얘는 엄마 아빠가 늘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히 갖고 싶은 게 없었다는 거야. 자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특별히 갖고 싶은 게 없었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집이든 백이든 옷이든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딸은 자기가 볼 때는 어린 시절에 유아기의 애정결핍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자기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요즘에 사람들을 볼 때,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볼 때 성격이 좀 모가난 친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격이 모가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그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구나,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그걸 자기는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를 가장 존경한다.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엄마가 맨날 술 먹고 가출한다고 그러고 참 내가 너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은 옛날에 엄마가 술을 마시고 이런 거 되게 싫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엄마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야. 내가 이제 옛날에 우리 딸한테 방송을 맡기고 밖에 나가서 야외 방송 가서 우리 딸한테 중계를 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잠깐 동안 채팅창을 보는데 별의별 미친놈들이 다 오더라. 근데 우리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팅창을 보고 하루 종일 보고 밤에도 보고 생방송 때든 그 수천 명이 와서 그런 얘기를 다 보면서도 엄마가 그거를 견뎌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가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술 한잔 하면서 아빠랑 얘기하고 푸는 거, 그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자기는 이제 이해를 한대. 그냥 고맙지. 그러면서 자기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어린 시절에 무한히 자기를 사랑해줬다는 거를 자기는 똑똑히 기억한다는 거야. 늘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아빠를 자기는 기억한대. 그런데 그런 아빠가 오세훈을 내쫓는 장면, 오세훈한테 막 시장님 막 이러면서 막 한 소리 하는 거를 얘가 동영상을 보고, 어머나 집에서 그렇게 살림만 하던 아빠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저렇게 카리스마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아빠가 너무 멋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너무 멋있었고, 엄마를 보면 자기가 볼 때 내가 그랬거든. 엄마가 막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하잖아. 그게 딸한테 늘 미안해. 그때 우리 딸은 거야, 그건 엄마의 매력이라는 거야. 우리 딸이 그건 엄마의 매력이라는 거야. 아빠는 늘 안정적이고 똑같은 자세로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빠의 매력이라면, 엄마는 엄마대로 감정 기복이 있는 게 그게 엄마의 매력이다. 솔직한. 그러면서 엄마는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선생님한테도 그랬대. 우리 엄마는 학원 강사를, 사회 선생님을 오래 하면서 사회적인 지식을 갖고 영업사원을 하면서 실물 경제도 공부하셨고, 우리 엄마는 정치연구소도 다녀서 정치적인 것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엄마는 참 똑똑하신 분이라고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커서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잖아. 그런 얘기들 얘가 돌아와갖고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밤에 10시에 이제 학원에서 끝난 애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새벽 1시까지 세 식구에서 이제 3시간을 떠든 거야. 수다를 떠는 거야, 세 식구가. 근데 남편이 딱 잠자리에 누워서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는데 이 딸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행복해. 근데 여보, 제가 좀 걱정되지 않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바른 생활만 생각하면서 스스로 너무나 욕구를 이렇게 통제하고, 그럼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사춘기는 사춘기답게 막 반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억지하는 거 아니냐. 그게 내가 좀 고민이다. 근데 우리 딸이 그런 거야. 자기는 아주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 사춘기 이미 다 지나갔대.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이 자기가 나름대로 반항하고 엄마 아빠의 울타리를 충분히 나가서 돌아다니고 지금은 정신을 차렸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자기가 질문을 했을 때 억지로 공부하지 마라. 공부할 필요 없다. 다만 네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네가 이제 고3이 되거나 20살이 됐을 때 정말로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학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만 갈 수 있을 거다. 그때 너가 깨끗이 포기만 할 수 있다면 굳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얘가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먹었다는 거야. 자기는 반드시 후회할 것 같았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맨날 공부를 억지로 하지 마라. 너무 힘들면 그만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꼬시거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딸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가 재밌어서 한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원래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330명 중에 130등을 했어. 중1의 성적이. 근데 이제 중2 중간고사 때 130등이었어. 근데 얘가 그 중2 중간고사 때 딱 첫 번째 중간고사 때 130등을 한 다음에 나한테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봤거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때 80등을 한 거야. 80등이라는 거 그러면 얘가 얼마쯤을 오른 거지? 한 30, 20에서 한 50등을 올랐다는 얘기는 100등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중간 기말을 합작 평균 하니까 너 정말 대단한 애다. 중학교 1학년 때 이 성적이 그렇게 오른 애 처음 봤다고 내가 막 이제 칭찬을 해줬어.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것만 유지해도 너는 대단한 애다. 근데 2학기 중간고사를 30등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기말고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내가 만약에 50등 안에 들어가면 뭘 해줄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 솔직히 80등 하는 거, 나 80등 할 줄도 몰랐지. 야, 네가 50등 하면 내가 50kg 때까지 몸무게를 빼주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거야. 우리 때,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지네 아빠한테는 아빠는 뭘 해줄 건데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가 네가 50등 안에 들어가면 아빠가 유럽 여행 보내주지. 전교 한 130등이 50등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1학기 기말에 80등을 하고 하여튼 1학기 기말에 그 다음에 2학기에 가서 30등을 한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중학교 3학년 시험인가를 전교 5등을 했어. 전교 5등을. 너무 놀란 거야. 하여튼 그 30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억지로 유럽 끌려갔다 왔잖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랬고, 우리가 빚 갚을 돈. 1년 동안 모아서 빚을 갚는데, 그 돈으로 애 유럽을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그렇게 막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면 성적이 축축축 뛰는 거를 이제 경험을 했잖아. 그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되게 잘 봤어.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봐가지고 애가 이제 널널했던 거야. 근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애가. 그래서 이제 기말 중간을 노력했는데 중학교 때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되게 속상했던 거지. 되게 속상해갖고 애가 이제 힘들어했어. 근데 내가 그랬지. 야, 너 지금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어. 내가 그런 거야. 너 고등학생이 성적이 오른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다. 엄마도 아빠도 고등학교 다녀봤는데 실제로 특히 너는 상위권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은 다 같이 공부한다. 이건 군대가 이렇게 행진하는 것과 똑같다. 그거는 한 자리 앞으로 가는 것도 힘든 거야. 너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너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니? 그랬더니만 얘가 맞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기운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김병만이라는 사람의 무슨 동영상을 보여줬대, 학교에서. 근데 자기는 김병만이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인데 그 김병만 프로에서 좌절할 수는 있다. 자기도 좌절해봤다. 하지만 포기한 적은 없다. 라는 그 말이 자기는 너무 멋있게 들렸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 좌절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건 다른 거다. 포기는 하지 않겠다. 자기는 그 말이 너무나 멋있었고 지금도 자기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엄마 말대로 그 성적이 나는 고등학교 때 내가 몇 점 맞은지 기억 안 나거든.
내가 몇 점 맞았는지 몇 등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봤던 내용은 엄마는 지금도 기억난다 그랬어. 그 내가 얘한테 성적에 목매지 말고 공부 내용에 집중해라. 그리고 엄마는 성적이 좋은 싸가지 없는 애보다 성적이 낮아도 성격이 훌륭한, 성질이 훌륭한 인간이 되길 바래. 딸은 늘 그게 고마웠던 거야.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시험 본다 하면은 몇 등 냈니? 물어봤단 말이야. 지난 시험까지. 근데 이번 시험부터 묻지도 말래. 이번엔 저기 묻지도 못하고 시험 때 몇 점 맞았냐도 못 물어보고 이제는 이제 그래 다 모든 건 너의 선택이다. 모든 건 너의 선택이니 엄마가 너의 성적에 대해서 묻지도 않겠다. 대신 너가 네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 자기 공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알았다. 그 뒤로 이제 내가 어제같이 꼭두 새벽에 애가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을 때 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토요일 날 평상시에 잠도 부족한 애가 더 자야지. 주로 그게 내 역할이야. 아빠는 딸의 공부를 이제 서포트 해주는 게 역할이고 나는 딸에게 공부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허점을 노리는 거지. 그만해. 꼭 대학 갈 필요 없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 그게 내 역할이야. 그럼 우리 딸이 엄마를 보면 자기가 참 자기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대. 그러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어요. 나는 자기는 그러는 거야. 어딜 가서나 많은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네가 말을 참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한대. 자기는 어딜 가서나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표현할 줄 아는 또렷하게 자기가 표현할 줄 안 되는 거야 자기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너는 참 말을 잘한다. 선생님들도 너는 참 말을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한대.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애가 이제 막 가령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주스가 먹고 싶대. 근데 지금 주스를 살 수가 없어. 그럼 이제 그때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주스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짜증을 낸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20분이 지나야지 우리는 휴게소에 도착해. 그런데 20분 동안 영민이가 참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 애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엄마가 20분 동안 노래를 불러봐. 그러면 이제 20분 동안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20분 뒤에 가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게 짜증이 나거나 막 그러면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봐.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왜 짜증이 났는지를 말로 설명해 버릇한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뭐가 안 풀리고 속상할 때는 왜 그래?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어려워. 상황이 안 좋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가지를 늘 물었어. 자기는 늘 그 두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어딜 가서 누가 무슨 문제를 내든지 답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키워준 엄마 아빠가 자기 생각에는 금수저를 물려준 거와 똑같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야 금수저는 부잣집 얘기하는 거야. 뭐 돈 많은 집. 그때 그런 거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래서 자기가 무슨 웹툰을 봤는데 어느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로부터 많은 돈과 사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망가진 그래서 더 퀸이라는 웹툰이 있대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게 곧 금수저다. 자기의 결론이래.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하고 정말 남편이랑 둘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제 우리 딸이 우리 딸을 뱃속에 있을 때 실엔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태어나게 한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야. 이 땅에 이 아이를 어떻게 내어놓나. 그래갖고 내가 너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딸이 태중에 있을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2개월쯤 됐을 때인데 그 겨울이었어. 1시간을 울면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난 이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내가. 어? 이 애를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 이 모진 세상에서 이 애를 내가 어디까지 지킬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막 1시간 동안 울고, 이제 낮잠 자는 동안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 1시간을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야.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때 딱 내가 일어난 거야. 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구나. 그 순간 나는 모든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지금 누구더러 벌어지더라 그래요? 누구더러 벌어지더라 그래. 마음에 안 든 채팅이 있어도, 반응하지 말라 그랬죠? 응. 방송에 집중 안 하고 관종에게 관심을 준 죄로 몽땅 강퇴. 예. 어그로 끄는 애들한테 반응하시면요. 같이 강퇴당합니다. 예. 오늘 지금 본론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싹 모조리 강퇴당했어. 좋으세요? 예. 내가 뭐라 했어. 관심 종자에게 관심을 주는 건 김부성 사위한테 히로뽕 주는 거다. 몇 번 얘기했죠. 예. 자,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2개월 때 내가 아이를 막 키우는 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야. 이 험한 세상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운다.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더 이상 내가 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겠다. 딸을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되게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면서 나는 선교사님한테 배운 대로 아이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 그 생각만 하면서 이제 의무를 다한 거지. 근데 사실 어른들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렇게 애를 다 키우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엄마 아빠가 잘못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했냐면, 특히 이제 내가 주로 그랬지만, 내가 우리 딸한테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나는 30분 안에 꼭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딸 마음을 아프게 해서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꼭 안고 정말 사과를 진심으로 해서 딸이 이렇게 안아줄 때까지, 자기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안아줄 때까지 사과를 했어요. 그거를 내가 애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이라기보다 이제 일부러 교육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만 이 딸이 이제 사춘기를,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이 돼서 지가 나한테 막 신경질을 낼 때가 있단 말이야. 별거 아닌데 막 툴툴거리고 심통을 냈어. 30분이 안 돼서 와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애 어렸을 때 내가 엄마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꼭 딸한테 용서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꼭 안아주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어. 그랬더니만 얘가 중고등학교 때 지가 엄마한테 신경질을 내거나 뭐 심술을 부려서 내가 그럴 때 내가 절대 대꾸를 안 하거든. 입을 딱 다물고 눈을 감아버려. 그러면 이제 지가 이제 삐져서 딱 가놓고 30분 이내에 반드시 돌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꼭 사과를 해요.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사실 중고등학생이 그러기가 힘들잖아. 근데 이 남편이랑 우리 셋이 얘기하면서 그랬어.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30분 안에 와서 사과하는 건 당신이 옛날에 아이한테 잘못했을 때 30분 안에 사과하는 습관을 아이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화를 내지 않고 30분 안에 다 풀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화를 오래 내지 않고 금방금방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친구들 누구에게나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훈육이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한다고. 자기는 엄마 아빠의 훈육 방법이 너무나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도 자식을 낳으면 꼭 그렇게 키울 거라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막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이게 바로 심장 어택이구나. 이게 바로 심장 어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잖아. 또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그 취직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니 아이를 못 낳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연예인 자식들 보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을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옳은지.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울지 안 가르치잖아요. 솔직히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워, 대학교에 가서 배워.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자세,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훈육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교육 과정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부모님,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교양 있는 부모님 밑에서 교양을 배운 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배울 수 있지만, 부모님이 그 윗대부터 배우질 못했어. 뭐가 옳은지를 배우지 못한 집은 대를 이어서 아이들이 잘못된 훈육 방식으로 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건,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자랑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결과가 이렇더라. 물론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제 딸을 다 키운 게 아니고 고작 고1밖에 안 됐는데, 아직 키울 날이 더 많은데 이 아이가 끝까지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자랄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이 아이를 키워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그렇게 극복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짜증날 때, 애들이 막 뭐 땡깡을 피우고 짜증이 날 때, 너 왜 그러니? 그러고 막 엄마 아빠가 더 짜증을 내잖아. 그럼 애는 더 불안한 거야. 저는요, 우리 딸이 이제 뭐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아기 때 난동을 피우면 그게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그 난동 피우는 걸 가만히 들여다봐. 한참 들여다보고 자기가 이제 막 뭔가를 뭐 엎고 뒤집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 애들이 꼭 잘못할 때 돌아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나. 근데 이제 돌아볼 때 엄마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지도 슬슬 눈치를 봐. 그럴 때 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남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는 같이 치우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 같이 치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지. 예.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내가 짜증을 정리해놨는데 그걸 왜 또 다 엎었어? 그랬다라면 애는 달라졌을 것 같아. 근데 애가 막 뭘 뒤집고 해집고 그럴 때는 왜 그런지를 관찰하는 거야. 관찰하면서 가만히 웃고 쳐다보고 있으면 지도 알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렸을 때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물어보면 엄마 눈빛이 사랑이 뚝뚝 떨어져. 애가 늘 그렇게 대답을 했어. 엄마 눈빛에는 사랑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가끔 엄마가 자기를 안 봤으면 좋겠대. 그래서 왜? 했더니 엄마가 안 봐야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하대. 애기 때 그랬어. 그래서요, 그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그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왜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 친 애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지 않아. 자기 아이가 식당에 와서 돌아다녀. 그럼 엄마가 뭐 앞에 누가 있든지 애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왜 식당에서 돌아다니더라도 조심조심해서 관찰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죄를 저지르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애를 보면 꼭 엄마가 걔를 보고 있어. 조심조심 돌아다니는 애들은 엄마가 얘를 보고 있어. 근데 뭘 확 엎고 뭘 끄집어 당기고 뭘 이렇게 무슨 수저통을 엎는다든가 사고 친 애들의 특징을 보면
엄마가 자기 자식이 사고를 친 줄도 모르고 막 수다를 떨고 있어. 그럼 애가 사고를 치는 거야. 근데 이 사고를 치는 게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우리 채팅창에 와서 막 악플 다는 것도 그거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쁜 짓을 해야 비로소 엄마가 와서 등짝이라도 한 대 때리면서 관심을 보여주니까 맞으면서라도 관심 갖고 싶은 거야. 강퇴를 받으면서 자기의 존재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그 욕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걔네들이 잘못된 애정을 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때 욕을 해주는 건 잘못된 애정을 해주는 거예요. 때려주는 거야. 애가 잘못했을 때는 왜 그러니? 뭐가 그렇게 속이 상했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물어봐 주는 거. 그리고 애가 대답을 못하면 힘들었구나 해주는 거. 그래야 애들이 다시는 안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추궁하고 너 왜 그랬어? 뭐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인데 애가 학교에서 엄마를 오래. 엄마가 가서 애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러면 그때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선생님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애 보는 앞에서 선생님께 사과를 해야 돼. 진지하게.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와야 돼.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올 때 너, 이놈 새끼, 이놈 기집애, 이 나쁜 놈 새끼 뭐 이러면서 욕을 할 것이 아니라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렸다가 놀이터에 그네 비었을 때 둘이 나란히 앉아서 왜 그랬어? 그리고 물어봐 주는 거야. 그 애가 똑같은 얘기.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을 할래? 너 왜 그랬어? 라는 것과 한참 기다렸다가 왜 그랬어? 하는 것과 애 마음이 달라요.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멀쩡히 괜찮던 애가 막 사고를 칠 때가 있어. 그럴 땐 남으라고 그래. 너 남아. 그 다음에 남겨준 다음에 가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서 있어. 그럼 얘가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막 눈을 굴리면서 굉장히 불안해한단 말이야. 그때 마주 앉아서 가만히 쳐다봐. 아무 말 안 하고. 애가 미칠 것 같지. 막 선생님이 계속 자기 쳐다보니까 얼굴을 막 애가 죽으려고 그래. 막 사색이 돼서 땀을 질질 흘려. 그때 물어봐 주는 거야. 왜 그랬어? 그러면 그 애는요, 그 왜 그랬어라는 한마디에 일단 눈물이 고여. 커다란 눈에서 그랑그랑 눈물이 차올라. 단지 그냥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봐주는 그 한마디에 애가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라요. 그리고 아이가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눈물이 차오르면 그거 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럴 땐 진짜 애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손 잡아주고 힘들었구나 한마디 해주면 애 다시는 안 그래.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이 이제 물어보면 부모님이 싸우면 그래. 부모님이 애들 앞에서 이혼해. 그래 이혼해. 내가 너 아니 못 살 줄 알아. 내가 집을 나간다. 내가 나간다. 그래서 둘이 또 나가. 그래갖고 둘이 또 술 처먹고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그럴 때 애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애 앞에서 막 이혼한다 소리 함부로 내뱉고 서로 저기 나가서 술 처먹고 들어오고 그러면 애가 그걸 보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자아가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아이한테 부모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 너네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었나 보다. 애한테 엄마 아빠에 대한 애가 막 불안하고 속상해가지고 이제 막 분노할 때 그때 니네 엄마 아빠 왜 그러니? 개념이 없다 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저런 너가 되게 힘들었겠구나. 근데 아마 엄마 아빠도 되게 힘드셨겠다. 요즘에 경제 사정이 힘들어서 아빠들이 회사 다니기가 어려워. 그리고 아빠들이 수입이 많이 줄고 그럼 엄마들은 그 적은 수입으로 물가가 비싸니까 그 살림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 어른들도 가끔 그렇게 싸운단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그랬구나. 근데 너 엄마 아빠가 왜 돌아온지 알아? 너 때문에 돌아온 거야. 둘이 나가서 영원히 안 돌아올 수 있었는데 네가 있는 곳이라서 두 분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널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모르실 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엄마 아빠를 용서해드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힘드시지요 라고 한마디 해드리고 팔다리라도 어깨라도 주물러 드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결 달라지실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한결 편안해지는 거, 얼굴이. 아, 자기가 미워서 그러니까 주로 엄마가 그러면 애 학원비 내야 되는데 월급이 이렇게 다 받아오면 어떡해? 뭐,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뭐 이러면서 싸움이 되잖아. 그럼 애는 자기 학원비 때문에 싸움이 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싸움의 원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때 내가 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그러니 네 부모가 왜 힘들었는지를 너가 이해해 줘야 된다. 사실 많은 어른들이 잘못을 한다. 나도 잘못한다. 근데 그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사과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어른들도 못 배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널 사랑해서야. 부모님은 널 정말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한결 성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 표정 자체, 이 이마와 눈에서 빛이 나요. 이마와 눈에서 이렇게 빛이 나면서 편안한 표정으로 다음 시간 학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이제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 왜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를 나가는 걸 때문에 아이가 막 확 망가졌던 아이. 그 다음에 또 한 아이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 걸린 거야. 그런 애가 많았어요. 아버지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또 자식을 패. 자식들한테 욕을 하고 때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야. 아빠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능해서 직장도 잘리고 알코올 중독증 걸려서 자식들 두들겨 패고 욕지거리나 하고, 정말 내가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야.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다가 아이의 아버지는 내 식구가 아니다라고 자기는 마음에 선을 그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그 아버지가 왜 알코올 중독증이 걸렸냐 하면, 그 아버지는 아마 네 기억에 잘 생각해봐. 옛날에는 양복 입고 멋있게 출근하지 않으셨니? 맞대. 그거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양복 입고 출근해서 돌아올 때 군고구마나 붕어빵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너희들한테 사주면서 어깨에 힘주고 들어오고 싶은 아버지인데, 그만 이 사회가 아버지들의 일자리를 너무 많이 뺏었어. 아버지는 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정말 애썼지만 구하지 못한 거야. 왜?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너네 아버지는 네 앞에 멋있는 아버지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걸 속상해해서 참다 못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자꾸만 술을 드시는 거야. 그 왜 욕을 하느니? 아버지가 욕하는 건 너한테 하는 욕이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야. 아버지가 때리는 건 너를 때리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그게 이 아들은 자기에 대한 어떤 분노, 자기를 미워하고 그래서 때리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너를 비난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욕이다. 너를 때리는 것도 너를 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 폭력을 잘못 행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 불쌍한 분이다.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그토록 망가진 건 네 앞에 멋있는 아버지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러니 네가 네 아버지를 저주하지 마라.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 불쌍한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싶었던 거다. 열심히 노력했던 거다. 그런데 이 사회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게 IMF라는 거다. 네가 좀 더 나이가 들면 그게 뭔지 꼭 찾아봐라. 네 아버지는 희생자다. 피해자이고 희생자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아이들에게 해주면 애들이 자기가 맞은 매가 아빠에게 미움의 매인 줄 알았던 거야. 분노의 매, 미움의 매, 사랑받지 못하는 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꿈. 특히 자기 앞에 당당한 아빠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랬던 거라는 걸 이해하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이 사라져요. 많이 약해져요. 그래도 물론
날마다 잘못하죠. 날마다 술 처먹고 와서 욕을 해대고 두들겨 패면 어떤 자식이 그 부모를 날마다 사랑하겠어. 어? 근데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그 아이들이 기저귀를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세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정말 기저귀를 뗄 때까지 그 기저귀를 수천 개를 써요. 어. 한 번에 100개 드릴을 뭐 일주일에 하나씩 쓰고, 그런단 말이야. 뭐 일주일에 하나 내지는 뭐, 한 달에 두 개? 한 달에 200개만 생각해봐.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야? 한 달에 200개면 1년에 2,400개야. 엄마 아빠는 아이의 기저귀를 수천 번 가른 거예요. 아이의 기저귀를 수천 번 갈았어. 엄마 아빠가 막 당신들 앞에서 잘못을 하고 난동을 피울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는 과정에서 수천 번 기저귀를 갈면서 똥오줌을 닦아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우셨는데 라고 기억해 주세요. 차라리 똥기저귀 금방 갈고 말죠. 그쵸. 금방 갈고 마는 건데 그 부모님이 그런 모습일 때 그분들이 당당할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술 먹고 애한테 욕하고 패잖아요. 그러면 바로 후회가 되는 거야. 두고두고 부끄러운 거야. 그게 잘못한 걸 알거든. 그런데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우리 사회 잘못된 게 아이들한테 잘못됐다고 어른이 사과하면 안 된다. 애 버릇 나빠진다. 그게 잘못된 양육이에요. 어른이 잘못할 수도 있지. 어른이 잘못하면 그때 사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아이도 자기가 잘못한 일을 사과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 뭐 누가 세뇌를 하는데 세뇌 당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예. 사실 그래요. 똥기저귀도 자식 똥은 예쁘다. 사실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이제 그 똥기저귀를 갈아본 거야. 엄마 아빠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 똥기저귀를 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되게 힘들었어. 부모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울 때 이렇게 똥오줌을 받아냈겠지. 똥기저귀를 지금은 이렇게 종이기저귀로 버리지만 우리 어렸을 땐 다 천기저귀를 썼을 거 아니야. 그 똥오줌을 빨아서 그 추우나 더우나 똥오줌을 똥오줌 묻은 기저귀를 빨아서 그렇게 키우셨겠지. 그러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갖고 간병인 부르고 그랬어. 간병인 있는 병원에 모시고. 사실 참 끝까지 효도하지 못했는데, 이게 부모는 자식의 똥기저귀를 수천 번을 가는데, 자식은 부모의 똥기저귀를 10번도 갈기 힘들어한다. 그게 세상 이치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너무 부족했어. 라고 생각될 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보통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집 있어. 진짜 자기 엄마 아빠 때문에 막 고민이 된다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해. 응? 엄마 아빠가 이상한데 그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번 물어봐라. 100이면 100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 있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가 있는데 엄마 아빠를 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이게 대를 물린다. 가난이 대가 물려지고 고통이 대가 물려서 전달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끊을 거냐? 네 대에 끊어야 된다. 너가 무엇이 옳은 부모인지 무엇이 옳은 부부의 자세인지 그걸 너가 똑바로 배워서 네 대에서 이걸 끊어야 된다. 근데 네가 너의 부모를 계속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너도 자식에게 그런 부모가 된다. 정말 있잖아요. 이제 가령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부부관계가 안 좋았어. 엄마가 우울해.
물어봐요.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금술이 좋지 않고,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뭐 외도를 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 100이면 100 엄마가 우울해. 그런 집의 딸이 행복하지 않아. 왜? 그건 외할머니가 우울했기 때문에 그게 그 딸한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상했는데 엄마가 정상이에요. 그런 경우는 있어, 가끔. 가끔. 그런 경우는 뭐냐? 신앙으로 극복한 경우. 종교적으로 극복한 경우야. 그렇지 않으면 대를 물려서 그 우울증이 전달되고요. 그 잘못 가르친 육아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엄마 아빠가 잘못하는 건 윗대가 잘못한 거야. 그럼 그 윗대는 왜 잘못한 거야? 그 윗대가 잘못한 거야. 왜? 배우질 못해서. 무엇이 좋은 부모의 자세이고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모들이 계속 자식을 낳아서 그냥 본능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성 본능. 여러분, 우리는요, 모성 본능이란 말을 해요. 모성 본능은 없어요. 서양에서는 모성 본능은 없다라고 가르친대. 무슨 얘기냐? 자식을 키우는 게,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게 본능으로 키우는 건 줄 알잖아. 부성애, 모성애가 본능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성애, 모성애가 그게 본능이 아니에요. 학습되는 거예요. 네. 부성애하고 모성애는 학습되는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들이 배우는 거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딸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야.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망가진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엄마 아빠의 기능은, 엄마 아빠가 하는 자세는 본능적으로 알아지는 줄 알고 아무도 안 가르친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부모의 자세는 배워야 돼.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자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배워야 돼요. 부부 문제도 그래요. 부부의 문제도요. 사실 그 많은 부부들이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현명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되게 미약해요. 나는 뭐가 먹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게 남편이 좋아해. 억지로 먹은 거야. 근데 먹으면서도 계속 안 좋은 거야. 근데 이 남편이 행복할 때, 사랑하고 좋을 때는 그걸 먹는 게 고통이 아니야. 근데 이 남편이 점점 딴짓거리를 하고, 뭐 한번 외도라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면 이 씨발놈 새끼 이러면서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고통이 거기서 폭발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가슴에다 이렇게 품어왔다가 그게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부의 문제도 그 가장 중요한 건, 우린 이제 내가 또 부부생활 성경 공부를 했잖아, 교회에서. 그 부부간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라.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신혼부부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몸으로 푸는 거야. 아내나 남편이 잘못했어. 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행동을 해놓고 그걸 육체적으로 푸는 거야. 잠자리로. 근데 그렇게 잠자리로 막 추근딱 돼가지고 어떻게 잠자리를 해서 그건 풀리지 않아요. 상대방의 영혼에 상처를 내놓고 그게 육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오류야. 많은 이혼한 부부의 특징이 그거예요. 신혼 초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문제를 그냥 육체로 푸는 거야. 그렇게 푸는 건 6개월이 안 가. 그렇게 푸는 거는 6개월이 안 돼요. 예. 그 몸으로 푸는 건요, 6개월 이상 지나면, 부부간에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성적인 자극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에게 잘못했잖아. 그러면 진지하게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지하게 시인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사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실 쉽진 않거든. 근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돼. 말로 하는 대화, 몸으로 하는 대화 말고 말로 하는 대화를 가지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예, 그 말로 하는 대화를 하면서, 네, 말로 하는 대화를 하면서 그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여보, 내가 지난주에 당신이랑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내 마음은 그때 이랬어. 근데 왠지 당신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마음이 아플까봐 말을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막 당신 이렇게 하는 게 하고 좀 다른 거잖아. 당신한테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는데 자기가 그대로 표현하면 당신이 마음이 아플까봐 참았다. 라고 이야기, 근데 당신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때 남편은, 나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랬어? 당신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때 내 기억에는 이러한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기억이 달라. 많은 부부한테 물어봐.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달라. 그래서 여자는 여자대로 앙심을 품고, 남자는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여자의 마음은 병 들어가는 남자들이 역시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럼 또 간다니까? 그게 나중에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자들이요, 자기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많은 여자들이 자기가 뭐에 화가 났는지를 잘 몰라요. 여자들 잘 생각해 봐봐. 많은 여자가 자기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부분에 뭐가 문제인지를 논리적으로 스스로 정리하지를 못해. 그럼 모르고 참는 거야. 막 이렇게 참다가 어느 순간 확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짜증이 난지 몰라. 그럴 때 막 짜증을 내면 남자들이 외계에서 왔다. 남친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그러잖아. 아니,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신경질을 내면 남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잖아. 급 얼어붙으면서 오줌 쌀 듯한 표정을 짓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자기가 자기의 감정 상태를 잘 몰라.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어디서 화가 났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쌓이고 쌓이면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럴 때 남자들이 정말 왜소한 모습으로 꼭 그 옛날에 잘못해갖고 엄마한테 그 맴매 맞던 그런 순간으로 돌아가서 막 엄마한테 혼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남자들이 다 당황한단 말이야. 왜 그런지 몰라서. 음. 그 이유가 여자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뭐가 고민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부간에 대화가 필요한 거야. 그 대화를 준비해서 해야 돼. 여자들이 적어봐.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남편하고, 이번 주에 남편하고 할 이야기.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가령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내가 마음이 아팠다. 난 속상했다. 근데 남편이 그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 편을 들었다. 그게 너무나 속상했다. 적어두는 거야. 적어서 그 그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 정말 뭐 막걸리를 한잔 하든, 뭐 생맥주를 한잔 하든, 와인을 한잔 하든, 그렇게 그 두 부부가 시간을 내서 대화하면서, 내가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 참 부끄럽지만 그때 내가 좀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적어보면, 내 여자들은 적잖아. 그러면 그게 고민이 정리가 돼. 그래서 남편한테 화내기 전에, 폭발하기 전에, 보통 여자들이 한 일주일은 지나야 폭발해. 그죠? 날마다 폭발하는 경우는 극도로 불안한 경우이고, 보통은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바가지를 긁어. 확 화가 나거든. 그래서 일주일 정도에 한 번은 꼭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물론 섭섭한 이야기, 응? 섭섭한 이야기, 뭐 해명을 들어야 될 이야기, 이런 걸 적는 것도 좋지만, 시작을 먼저 칭찬하는 거에서 하는 것도 좋다. 아니면 섭섭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칭찬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칭찬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아유, 나더러 많이 우리 신랑이 당신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럼 한 대 맞아야지. 응? 내가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어떤 데가 말랐다 그래? 이게 시작부터 이게 속 불성실하고 이게 거짓말로 어떻게 응?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솔직하게, 당신 요즘에 그 표정이 참 편안해 보여.
라든가 아니면 당신 요즘에 이번 주에는 술을 별로 많이 안 마신 것 같아. 당신 술 많이 마시면 내가 걱정하는데 술을 많이 안 마시고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 이런 거. 또는 당신이 어느 날 들어오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때 너무 좋았다? 이런 거.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고마웠던 거, 감사함을 먼저 표현하고, 예, 감사함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어떤 섭섭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내놓는 거.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이제 감사한 일 또는 섭섭했던 일,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 요즘에 자기의 고민. 3단계 부부간의 깊이 있는 대화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 해야 되는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요즘 나의 고민.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는 회사에서 이런 요즘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안 맞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문제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런 얘기를 아내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요, 남편이 그런 뭐가 힘들어 하는지를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명쾌하게 답변을 줄 수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생각하는 방법이 틀린데 순간 직관적 판단력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나을 때가 있어. 남자는 오래 고민하는데 결론을 못 내. 그때 여자가 딱 끊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의 고민을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자기가 어느 바이어를 만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해서 왜 술을 마셨는지, 왜 술을 마셨고 요즘에 회사에서 문제는 이거고 뭐가 힘든지를 설명하잖아. 그러면 아내들은요, 최고의 브레인이 되죠. 최고의 비서. 집에 여러분의 비서가 생기는 거야. 당신에게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 가령 내가 어떤 바이어를 만나야 돼. 그러면 여자들이 이 바이어에 대해서 나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나라 문화는 어떻다 뭐 어떻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여보 이번에 넥타이를 이렇게 가는 건 어때? 이런 한마디가 그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편들도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해야 돼. 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해야 돼. 뭐 이웃집 여자하고 혹은 직장 내에서 혹은 아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뭐 기타 등등 또는 가족 문제 이런 걸로 내가 요즘에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은 이때 조심해야 돼. 여기가 되게 중요해. 보통 남편들이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내가 힘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힘들어라고 얘기할 때 아내가 딱 잘라서 얘기해 준 것처럼 자기가 딱 해결책을 주려고 하잖아. 그럼 당신의 고통이 그날부터 시작되는 거야. 앞에 1단계, 2단계 싹 날아가고 내일 당신은 마른 밥 먹고 회사 나가야 돼. 왜 무슨 얘기냐? 아내가 힘든다는 얘기를 할 때는요. 그거 뭐 답변을 당신한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 마누라 너무 힘들겠다. 해주는 거. 당신 너무 힘들겠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해주는 거. 그냥 딱 한마디야. 당신 너무 힘들겠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주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마누라가 원래 똑똑하잖아. 우리 마누라가 원래 영리하잖아. 당신 잘 해나갈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여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당신 제일 이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다음 단계 4단계로 가는데 4단계는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 관계로 4단계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1, 2, 3, 4단계 부부간의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 마음들이 이 부부가 굳건해야 가정이 굳건해야 사회가 굳건해져요. 예. 4단계가 뭔지는 더 깊이 있는 대화야. 자, 일단 그래서 모든 가령 내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막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 누가 그러는 거야. 여기서 이런 얘기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망치 부인님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끔 보셨죠?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 백날 하면 뭐하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실 이 세상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웅?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웅 드라마야. 천재, 그러니까 영국은 천재가 나오고 미국은 영웅이 나와요. 영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영웅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 자신이야. 그러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냐? 나를 바로 세우는 거야. 내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빨간불에 건너.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불법을 행해.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그냥 관례상 뇌물을 주고받아. 그럴 때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지 말고 뇌물이 아닌 다른 것. 뭐 뇌물이 아닌 다른 걸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노력을 하란 말이야.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세상은 영웅이 와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술을 안 먹어요. 우리나라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술을 안 먹어요. 그래 놓고 뇌물은 받아. 그거 잘못된 거잖아. 자기는 개신교 신자라 그러면서 온 이 사무실 사람들이 이 단합대회를 하는데 자기는 개신교 신자라면서 술 안 먹는다? 그래 놓고 거래처에서 뇌물은 받아.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야.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 술 먹지 말고 저 뇌물 받으라고 언제 그랬어? 도리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성경 읽어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야. 술 마시지 말란 얘기는 안 하셨어, 예수님이. 그러나 불의한 돈을 주고받지 말라 그랬지. 성전에서 뇌물 주고받지 말라고 싹 다 엎어버리셨지. 그게 진짜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야. 왜 예수가 메시아이냐고. 목숨을 다 잃더라도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메시아야. 모든 인간이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류의 삶이 달라진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단 하나의 이유. 예수님이 구원자인 이유가 딱 그거야.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세상에 어떤 위인이 그랬어? 어떤 위인이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마호메트가? 부처가? 아니잖아. 오로지 예수님이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옳은 것을 추구했던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불러요. 물론 불가에는 구원자가 없어. 불가에서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 해탈을 원하기 때문에. 부처를 믿는 사람한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야. 부처님을, 그러니까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불가에 있는 사람들은 성불하는 게 목적이야. 스스로 모든 인간의 번뇌를 내려놓고 정말 절대 경지, 모든 우주의 섭리에 하나가 된 상태에 이르는 게 목적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그 이제 종교마다 다른데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요, 남의 종교가 이단이니 뭐 나쁘니 어쩌니 욕을 하면서 그 비난할 게 아니라 개신교 신자